박경환 박사님 나오셔서 아까 우리 교회에서 그 선도했던 교육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또 전통적 교육이 함께 있었다 보니까 전통적 교육에 대해서 또 특별히 좀 잘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 박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죠.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봉경 이원영 목사님 기념사업회 시작 논의를 하시면서 이미국 선생님 또 제가 아시는 또 강정호 목사님 애쓰시는 걸 봐왔는데 벌써 포럼이 4회가 돼가고 또 뜻하셨던 여러 기념 사업들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지금 이제 바로 목전에 이제 그 성사를 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반갑고요. 오늘 제가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었던 것은 제목 근대 전환기 전통 유학적 학문관의 변화 이렇게 했는데 실은 오늘 두 분 금쌤하고 또 윤 목사님 두 분 발표에 비하면 조금 거리가 있는 뒤에 물러난 이야기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이제 지역의 언더우드 목사님 비롯한 어떤 교회 초기 이야기 그리고 그러한 어떤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또 여러 가지 어떤 교육 이런 것들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그런 것보다 제가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나 이런 이야기를 이제 배경에 관련된 말씀이고 주로 이게 이제 유학 사상과 관련된 이런 논의라서 좀 딱딱하기 때문에 이미 제가 말이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발표문이 있기 때문에 혹시 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읽어보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절약해서 5시 안에까지 질의응답까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흔히 1860년을 이제 개항이라고 하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전근대, 근대 이렇게 나누는 것 같습니다. 전근대까지 500년 조선 왕조가 이른바 유학적 이념에 기초해가지고 굉장히 자족적이고 폐쇄적으로 유학적 이념에 기초한 삶, 제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변하는 게 이제 1860년 이른바 서세동점이라고 하는 서구의 과학, 기술, 종교, 문명 이런 것들이 몰려오고 내부적으로는 조선 사회가 안고 있었던 여러 모순들이 노정되면서 내우 외환의 시기로 접어들면서 우리 역사에 있어서 가장 격동의 역사로 들어가는 시기이죠. 바로서 이제 그러한 시기에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제가 되고 있는 교육에 있어서 전통적 교육으로부터 근대적 교육 혹은 개화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또 이원영 목사님의 삶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처럼 30대 초반까지 어떻게 보면 유학적 신념에 기초해가지고 배우고 자라고 이렇게 생활하시던 데서 새로운 결단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가가지고 사회의 구원이라든지 국가 공동체 구원을 포함해서 기존의 어떤 유학적 이런 사상으로서는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사상적 모색들, 신앙적 어떤 출로의 모색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서도 사회주의라든지 초기 공산당과 공산주의와 관련된 이런 새로운 시도 역시 국가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구원하고 새롭게 방향을 설정할 건가 관련된 이런 논의들이 바로 이제 이 어간에서 일어나는데 오늘 이제 초점은 학문 혹은 또는 교육과 초점을 맞춰서 예전에 그 이전까지의 유학에 있어서 전통적인 학문관 그리고 그에 따른 교육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시기에 있어서 변화되는 양상을 간단하게 제가 이제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학 그러면 이제 공자로부터 공자까지 거슬러 올라가지요. 공자에서 비롯된 이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후에 맹자, 주자에 이르러 가지고 확정됐던 주요적인 견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누구나 착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학의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의 기초이죠. 이걸 이제 맹자에 이르러 가지고 이른바 우리 알고 있는 성선설이라고 하는 걸로 맹자가 구체화시키면서 그것이 이제 송대 성리학으로 넘어가 가지고 그것을 이기론에 의해서 성과 정의 관계에 의해서 혹은 사단 칠정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만은 요체인즉슨 태어나는 순간에 사람은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인간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 착한 본성을 타고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요순과 같은 사람이고 옛날 어른들 말로 이야기하면 선한 말하자면 성인과 같은 사람인데 왜 세상에는 도둑도 있고 남을 해치고 죽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유학적 신앙이라보다는 사상의 그 인간관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가지고 있다. 그것을 후천적인 공부와 수양과 자기 노력에 의해서 그것을 잘 발현시키면 요순과 같은 성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시작이죠. 그래서 시작으로서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인데 굉장히 미미하고 미완성의 존재인데 그 가능성을 완성시켜주는 것이 후천적인 노력이고 그 노력의 중심에 학문이 있고 교육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학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어라고 하는 책을 열어보면 바로 책을 열자마자 시작이 뭐로 시작되느냐면 학이편이라고 하는 편인데 학이 시섭지로 시작합니다. 공자의 수많은 말 가운데 왜 공자 제자들이 선생님의 어록집을 편찬하면서 논어가 어록집이거든요. 그래서 공자의 이 말씀을 그 어록을 제일 앞에 내세웠을까라고 하는 그 공자의 삶에 있어서 완성 혹은 또는 성인으로 칭송되는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학과 습에 있다라고 아마 제자들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이시섭지 불역열호라고 하는 말로서 학습을 통한 자기 자신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지고 완성된 인격인 성인으로 이르는 이런 것을 발견하는 기쁨을 공자는 학이시섭을 통해서 그 기쁨을 이야기를 했고요. 또 공자가 70이 넘어서 자기 인생을 수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첫 학문의 뜻을 두었다. 지우학이라고 해서 학문의 뜻을 두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늦은 나이죠. 그런데 이제 공자가 15세에 뜻을 두고 마침내 70이 되니까 종심 소욕 불유구 내 마음이 욕망하는 바대로 내가 행동하더라도 그것이 다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걸 이제 후대 선비들은 혹은 학자들은 성인의 경지라고 부르는 그런 경지인데 그 경지에 이르는 공자의 시작이 어디냐면 지우학, 배움의 뜻을 두는 것으로 시작했고 평생에 걸쳐서 30의 이립, 40의 부록, 지천명, 이순 이렇게 거쳐가지고 종심소욕에 이르렀던 그 출발점 역시 그 관건도 역시 학습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공자 스스로 삶을 통해서 보여준 이런 이야기죠. 바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송대, 퇴계 이황 선생이나 우리 지역에서 가장 영향을 끼쳤고 조선에 영향을 끼쳤던 송나라 때 와가지고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북송으로부터 남송에 이르기까지 이제 말하자면 확립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 완성했는 사람이 우리가 흔히 주자라고 부르는 주희라는 분이 완성을 했죠. 송대 성리학의 두 가지 제일 큰 특징이라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인이라고 하는 것이 옛 어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태어나는 순간에 생이지지자 나면서부터 성인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배움을 통해서 이르는 경지다. 따라서 성인은 가학, 배움을 통해서 성인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성인관이 이미 이 이야기는 맹자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걸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배움을 통해서 성인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이제 송대 성리학의 가장 큰 거죠. 따라서 이제 송대 성리학에 오게 되면 학습, 배움, 공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 들어본 경물치지, 경물국리, 공부, 독서 이런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되고 한 것이 이제 성리학 시기에 와서 이렇게 됩니다. 그만큼 인간 완성에 있어서 가장 관건이 되는 학습, 공부. 따라서 이제 이 시기에 오게 되면 특별히 강조되는 게 뭐냐면 서성, 배움을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제자사의 역할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서성의 그러한 학문의 말하자면 정통성이 어디로 전해졌느냐라고 하는 이른바 도통,
학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때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주자 같은 경우는 유학의 도통이 공자로부터 정자, 자사, 맹자에 이르러 가지고 그것이 북송에 가 가지고 정이천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또 이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도통론을 만든다든지, 조선에서도 포원 정몽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태계 이황까지 조선의 도통이 어떻게 연결됐는가라고 하는 걸 이런 걸 설명한다든지, 또 익히 잘 아시는 것처럼 태계 이후에도 태계의 이런 학통이 서예와 학봉으로 이어져 가지고 그 제자로 이어지는 이런 계보들을 따지고 시작하는 것도 바로 어떻게 보면 송대 성리학의 배움의 중요성, 학문의 중요성, 스승과 제자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성인을 배워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학문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제 그러한 유학적인 학문관 이런 것들을 체현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장소가 조선시대 수많은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만, 관학이라든지 예를 들면 서울에는 성균관, 지역에는 향교를 비롯한 지역의 국립학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러한 성리학적인 학문관, 인간관, 공부관에 제일 부합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서원이라고 하는 거죠. 일찍이 북송 이르러 가지고 남송에 가면 주자에 의해서 최초로 서원을 재정비하면서 서원 설립운동을 중국에서는 남송의 주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조선의 모든 서원의 어떻게 보면 학칙이라고 할까, 운영 규칙이라고 할까, 그걸 예전에는 원규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서원의 원규의 모델이 된 것이 주자가 말하자면 정비하고 설립했던 중국의 백록동 서원의 원규가 동아시아의 모든 서원들의 모델이 됩니다. 바로 이제 주자가 중국에서 서원 건립 운동을 하고 이렇게 했고, 그런 성리학에 어울리는 인재들을 서원을 통해서 양성하려고 했다면, 조선에서는 바로 이제 주자를 개성하려고 했던 태계 이황이 조선 중기에 이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원 건립 운동을 본격적으로 재창을 하면서 하죠. 맨 처음 했던 작업이 소수서원, 그동안에 안향을 배양하던 이 서원에 주로 제사 기능이 중심이 있었던 이 서원의 강학 기능, 공부 기능을 새롭게 부여해 가지고 서원의 두 가지 추모 기능, 제한 기능하고 공부하는 강학 기능, 이 두 가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왕실에다가 조선 임금에게 말하자면 사액을 청해 가지고 서원의 교육을 진작시키면서, 그 이후에 퇴계 당시에 이미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서원들이 건립이 되고 퇴계의 유지를 받았던 제자들에 의해서 서원 건립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서, 우리 지금 얼마 전에 이미 확정이 돼서 아마 곧 본 회의에서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한국의 9대 서원 세계문화유산 등록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바로 조선 중기 후계 서원들이 이렇게 건립되면서 거기에 부합되는 인재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러면 서원에서는 어떤 교육을 했느냐? 물론 이 조선시대에서 학문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이, 하나는 과거의 길에 나가기 위한 출사를 위한 과거 공부의 교육,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조선 선비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출사해가지고 세상을 경영하고 세상에 기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의 아까 서두에서 언급했던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선한 본성의 씨앗을 후천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실현시켜 가지고 내가 성인의 경지에 이르르느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여러분 아시는 퇴계 이황 선생이 출사해가지고 벼슬 관직에 나가고 나서 수차례 임금님께 사직서를 냅니다.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갈 것을 청하죠. 때로는 건강을, 때로는 부모 복량을,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듭니다만은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퇴계 이황 선생이 지향했던 공부가 제일 큰 숙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이런 성리학적인 자기 완성에 번다한 벼슬에서 벗어나가지고 책 읽고 수양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해가지고 공자가 지우학으로부터 종심 소욕 불육으로 이뤘던 이런 것을 따라서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하고자 하는 이런 말하자면 생각들, 이것이 이제 퇴계 선생으로 하여금
정성 혹은 또는 이조판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내 자신의 인격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였기 때문에 그래 했던 거죠. 바로 이제 그러한 인간상 선비들을 양성하는 것이 이제 서원입니다. 그걸 이제 유학자들은 위기지학이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는데 위인지학, 위기지학 두 가지로 구분하죠. 위기지학이라고 하는 말이 자기 자신을 일삼는 공부, 위인지학은 남을 염두에 둔 공부, 이렇게 이제 굳이 풀이하자면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명예를 얻고 세상에 이익을 얻고 세상에 남들에게 의해 보여주기 위한 이런 공부를 위인지학이라고 해서 조선 선비들을 좀 낮게 보고요. 진정한 공부는 뭐냐면 내 자신의 본성과 그 수양을 문제 삼고 내 자신의 완성을 추구하는 위기지학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아까 퇴계 선생의 삶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제 서원에서 공부들이 주로 그런 공부였습니다. 주로 이제 사서 오경을 기본 텍스트로 하고 거기에다가 대학이라든지 또 조선시대 때 굉장히 사회적인 의례라든지 이것을 중요했던 주자 가래 같은 것이 기본적인 텍스트가 되고요. 공부하는 방식도 스승과 제자 간의 문답의 공부인 강회라고 하는 강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서원의 공부의 형식이었습니다. 오늘날 대학이나 우리 고등학교처럼 매일매일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원 같은 경우는 규모에 따라서 때로는 보름, 때로는 조금 더 규모가 있는 서원은 10일마다 한 번씩 클래스가 열립니다. 말하자면 강의 열리는 거죠. 그러면 그 평소에는 뭘 하느냐면 동제에서 서제에서 혹은 저는 동서제에 소속되지 않으면 집에서 독서하고 공부하다가 모여가지고 10일마다 한 번 혹은 보름 만에 한 번 모여가지고 원장 그리고 선배 학자들 앞에서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암기하고 구술하고 또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 점검을 받으면서 다시 또 다음 강회를 기다리는 이런 방식의 서원 공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지향이 위기지학이라고 하는 자신의 인격의 완성에 추구해 있었기 때문에 서원에 있어서는 과거 공부도 좀 굉장히 멀리하고 또 하나는 기능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공부는 부차적인 것으로 봤던 거죠. 바로 이제 이런 것이 전통적인 학문, 그 다음에 그 중에 교육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일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860년 개항을 전후로 해가지고 변화들이 생겨납니다. 그것을 저는 조금 건너뛰어서 우리 자료집에서는 32쪽에서 바로 이제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전통적인 학문관과 교육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시기는 중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비슷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시대적인 차이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유학을 중심으로 해서 자족적이고 폐쇄적인 국가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서 서양의 말하자면 신앙, 그 다음에 과학기술 이런 것이 들어오고 내부적인 모순이 생겨나면서 더 이상 이제 평온한 세상은 가고요.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어떤 대응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요구를 하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이 시기에 유학자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의 말하자면 대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전히 이런 시기에도 유학이라고 하는 것, 공자가 제시했던 이 진리, 위기지학이라고 하는 인간의 완성, 내면의 수양을 통한 사회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추구했던 이런 분들이 있었는가 하면 아니다. 바뀐 시대에 더 이상 내면의 수양을 전념하는 이런 방식 갖고는 막강한 서양의 한포라든지 과학기술에 말하자면 대항을 해가지고 우리 조선이 혹은 우리 사회가 견뎌낼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유학의 도를 우리가 지키되 그것은 굉장히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진이되 서양의 문물들을 수용하고 서양의 새로운 교육들을 도입하고 해가지고 서양의 문명을 도입해가지고 자강을 도모해야 된다고 하는 유학 내부에서 두 가지 계열로 동시적으로 혹은 시대적으로 갈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저는 이제 그 뒤에서 서산 김흥락이라고 하는 분하고 그분의 제자인 석주 이상룡이라고 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조금 극명하게 말하자면 단적으로 그 변화가 드러나는 양상을 뒤에서 좀 제시를 했습니다. 서산 김흥락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면 정제 유치명의 제자인데 학봉종택의 학봉종손입니다. 우리 흔히 알고 계시는 김용자 환자 서시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독립운동 자금을 대기 위해서 그러했는데 아무도 몰랐던 해방되기 전까지 투전하고 도박하고 말하자면 망난이라고 이렇게 소문났던 그 김용환의 말하자면 어르신, 그 이전 종손이 되시는 분이죠. 대학자이시면서 퇴계 학파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전히 이러한 변화하는 시대, 격동의 시대에도 우리 공명의 도를 가지고 혹은 내면의 수양을 통해서 군주든 한 개인이든 우리 사회를 다시 다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외부의 말하자면 위협에 대항해야 된다. 그걸 이제 내수 외양이라고 합니다. 안으로 유학의 가르침에 의해서 안으로 잘 정배해가지고 밖으로 이적을 혹은 밖의 외부 세력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내수 외양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서산 김영락. 그걸 이제 흔히 우리 역사학자들은 위정척사. 위정은 뭐냐면 올바른 것을 보위하고 지키고 그 다음에 삿된 것을 물리친다. 이때 삿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신앙, 서양의 문명, 서양의 제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위정할 때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공명의 도이고 위기지학의 도고 이런 것들을 지키는 이런 입장에 섰던 것이 서산 김영락입니다. 이것이 이제 1905년, 1910년 가까이까지도 위정척사에 의해서 우리 유학의 도를 가지고 사회를 구원하고 국가 공동체를 구원해 보려고 하는 것이 여전히 공맹의 책을 읽고 그것을 수양하는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자라고 하는 것이 서산 김영락인 스승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이었다면 석주 이상용도 젊은 시절 20대 이전까지는 바로 그런 생각에 동의해가지고 을미 의병이라든지 의병투쟁에도 나서기도 하고 서양의 외세에 대해서 강력히 물리치고 말하자면 문호 개방 반대하는 이런 입장에 서게 되는데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그리고 1910년 드디어 국권이 상실되는 경술국치를 맞이하면서 더 이상은 유학의 도를 가지고 유학의 공부를 가지고 유학의 학문을 가지고서는 우리 사회 공동체를 더 이상 어떻게 구제할 길이 없겠다. 이미 유학은 지나가고 오늘날 이런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서산 김영락의 생각이었는데요. 그거를 제가 서산 김영락이 하는 석주 이상용의 생각이네. 39쪽에 한번 간단하게 읽는 것으로 이 시기 이분들이 이런 전환을 하게 됐던 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석주 이상용의 경우를 보면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본격적인 의병 활동에 나서 15,000양을 들여 가야산에서 기이한 차성충과 함께 정예부대를 양성했고 그 다음에 의병장 신돌석 등과의 연대를 모색하게 됐다. 그러나 그의 의병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이제 조직이 드러나서 실패로 돌아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상용의 지원 아래 경북 동남 지역에서 활동하던 신돌석도 피살되고 맙니다. 이후 그는 의병 항쟁이 가진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구국 방법을 모색하던 중 교육과 계몽 운동에 투신함으로써 뭐냐면 서양의 새로운 교육을 받아들이고 서양의 새로운 사조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민지를 깨치고 또 과학 기술을 새롭게 받아들여 가지고 자강을 도모해야 된다. 바로 이 시기는 석주 이상용뿐만 아니라 수많은 애국 계몽의 이런 자강을 위한 노력들이 전국 각지에서 전통적인 유학적 지식인들의 선택으로서 이렇게 되죠. 그 바로 밑에 이제 인용문이 이런 겁니다. 안에 시골의 암열 속에서 살면서 성패를 점쳤으니 한 번도 맞추지 못했으니 틀림없이 시국에 어두워서 그렇다고 하면서 자신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무지했음을 회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명의리를 논하고 개인의 내면적 수용에 치중하는 성리학적 학문이 당시의 격변하는 현실에서 내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성하면서 그 이후에 석주 이상용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협동학교라든지 이런 걸 새로운 학교를 도입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백성을 새롭게 민지를 깨우치는 신식 교육의 도입이라든지 이런 데 나서게 되고요. 그 이후에 다시 또 간도로 망명을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는 이런 새로운 길로 접어드는 것이 이제 그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석주 이상용이 대한협회 안동지회 설립 취지를 하면서 그 밑에 작은 글씨입니다만 인용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취지가 이런 겁니다. 취지를 말한다면 정치고 교육이고 산업이며, 이제 중요한 것은 정치, 교육, 산업, 목적을 말한다면 나라를 보존하는 것이고 집을 보존하는 것이고 종족을 보존하는 것이다. 여전히 이분 생각은 이런 겁니다. 본유의 구학을 열심히 배우고, 본유라고 하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유학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배우되 뭘 해야 되느냐면 그 미비한 신법을 참작하고 연구해서 정신을 단합하고 지덕을 병진해서 대한의 자립권을 부흥시키고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이른바 이분들의 이제 새로운 선택으로, 그걸 이제 흔히 이야기할 도는 여전히 동의 도를 지키되 서쪽의 문물을 도입해 가지고 그것을 보완한다라고 하는 이런 경로로 나가게 되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드디어 동도라고 하는 것도 이 시대에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전면적인 이제 서양의 문물의 도입이라든지 서양의 신앙의 도입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 바로 이제 당대 인물 가운데서 이상동 장로 같은 분요, 이분도 석주 이상용의 바로 이제 아우 되시는 분입니다만은 유학을 가지고 더 이상 우리 사회 구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 선택이 이분으로서는 기독교 신앙을 선택하게 되고, 우리 이제 오늘 포럼의 주인공이 되시는 이원영 목사님도 33살 때 3.1 운동 해가지고 수대면 교도소에서 이상동 장로를 만나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신앙을 통해서 우리 사회 혹은 개인의 구원, 그것은 전통적으로 보면 도학을 통해서 위기지학을 통해서 공명의 도를 통해서 한 개인의 구원과 완성과 사회의 완성을 도모했던 이런 선택으로부터 전혀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죠. 바로 이제 이런 어간에 지금 다음 우리 내매교회 윤재인 목사님이 발표하시는 공사의 다양한 학교들,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뜻 있는 선비들이 학교를 열어가지고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만 보문의숙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협동학교, 그 다음에 각 지역의 경북 지역의 다양한 학교들이 이제 다양한 시도들로서 새로운 사회를 구원하기 위한 선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우리 이제 윤재현 목사님 발표하실 그 이전까지의 사상적 지형에 대한 스케치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빨리 마치려고 했는데 조금 3분 정도 초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기관 박사님, 우리 이 안동의 기독교가 발전하기 전에 이 전통적인 교육 사상, 특별히 위정척사, 또 그다음에 그 전환기에 우리 김흥락, 특별히 이상용 선생님, 그 이상동 장로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기독교로 넘어오는 과정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 박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전해주죠. 예, 감사합니다.